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오늘 곳곳에서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시설물 안전과 화재 위험성이 높아서 걱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 많은 날 갑자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다. 이런 미국의 CNN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별한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영국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현재 위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참석하지 않은 이후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설이 설로만 그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가 있는 건지 좀 더 기다리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드라이브스루 다음 손님, 기아차 주세요. 기아차 나왔습니다. 와, 얼마예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1년 뒤에 네? 기아 자동차는 1년 먼저 테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계산은 내년부터 36개월 저금리 혜택으로 기아차 희망 플랜 365 프리. 4월 30일까지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봄이 오면 활짝 피어나는 것은? 고객을 리스펙하는 쌍용자동차의 마음. 쌍용자동차 SUV 전차종 구매 시 최대 6%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활짝 피어납니다. 누리세요. 혜택의 계절. 4월 한 달 쌍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4월 21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1부 경희사이버대 최영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처 상황에 대해서 김학동 예천군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온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시사 이슈를 함께 얘기해 봅니다.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대 국회 막판에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를 두고 혼란스러운데요. 여야정 입장이 다 다르군요. 네네, 여야정이 서로 맞물리고 있어서 이게 삼각 갈등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약간 미묘한 지점은 뭐냐 하면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20대 국회 임시회의에서 지금 이제 시정연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9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이 지금 2차 추경,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7조 6천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이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여야가 빨리 처리해달라. 자, 정부와는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전에 발표했던 원안입니다. 그러니까 하위소득 70% 가구에 네. 4인 가족 이상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인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지난 일요일 밤까지 정부를 설득을 했습니다. 국민 100%에게 줘야 한다.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 이 70%로 다루는 게 경계도 불명확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히려 긴급하게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유층에게는 내년에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제 안이었는데 네. 당정청 협의가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 정부는 70%안, 여당 민주당은 100%안. 예. 근데 총선 과정에서 애초에 이것을 반대했던 이 미래통합당, 이 보수정당이 황교안 당시 대표가 국민 모두에게 100% 주는 거 찬성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국민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하자. 금액은 약간 이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만 예. 지금 선거가 압승과 참패로 승패가 갈리고 나서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뭐 이걸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취소가 됐고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금 통합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도부 수습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협의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 미룬 상황입니다. 지금 언제 20대 국회 중에 이게 추경이 처리가 될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70%냐 100%냐 이 두 가지 중에 빨리 결정이 돼야 되고요. 또 추경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이게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월 내 추경 통과, 이 문 대통령의 안은 5월 중순 전후에 해당 국민들에게 지급. 근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될지. 정부에서는 또 민주당 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국채 발행은 어렵다. 향후에 계속 돈 들어갈 일이 발생할 텐데 지금 이제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최대한 출연해서 지원할 테니 70%로 가자. 지금 어찌 보면 기재부와 여당이 또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여야가 총선 전에는 100% 합의하는 듯 하더니 선거 끝나고 또 입장이 선회하고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게 장기화되면 국민들이 또 상당히 좀 불편하고 불쾌하고 짜증이 날 상황이 아니겠든가. 예. 좀 대승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70%와 100% 차이인데요. 어떻게 결정될 것 같습니까? 지금 확률은 반반입니다. 예. 정부도 강하고 또 이제 여당 입장은 또 뭐 역시 강력한데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70% 안으로 지금 당론이 모일 것 같아요. 예. 그럼 야당의 반대를 뚫고 21대 같으면 뭐 180석이니까 이 개헌 빼고 다 한다 이렇게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20대국 지금 양쪽 다 과반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중간에 있는 당들, 민생당은 뭐 거의 괴멸된 가운데 여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낼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반반인데 문제는 한 가지 조건이 이겁니다. 70%를 정확하게 자를 수 있다면 70%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오늘 김경수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70%를 자르기가 단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이제 지금 건보료로 자르겠다는 건데 예. 그런 경우에 빠듯하게 사는 맞벌이 부부는 건보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수 있고 소득이 낮아서 건보료로는 해당이 되는데 부유층이라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서 뭐 상당히 이제 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유한계급은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70% 라인에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100%를 주고 부유층은 내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답이다. 김경수 지사가 상당히 강한 안을 냈거든요. 예. 지금 지자체장들은 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뭐 여당 측 광역지자체장들도 대부분 100%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 이제 구체적으로는 기재부가 입장이 선회할 것인지 오히려 당정 간에 이게 또 갈등이 불거질 것인지 이것도 좀 관건이 되는 대목이고요. 이게 해소되려면 기재부가 자 70%는 이렇게 자릅니다. 지금 간단하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건보료, 직장, 이 지역가입자가 차이는 있지만 약 24만 원 기준이고요. 예. 그리고 이 재산까지 포함해서 이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주지 않겠다. 또 건보료가 이 기준을 넘는 이 소득이 많은 것으로 포착됐다 하더라도 지금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이고요. 예. 지역 가입자는 지지난해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힘들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매출 급락을
증빙한다면 이 부분은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쪽으로 세운다면 70% 안도 좀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현재까지는 반반으로 보면 되겠군요. 꼬여 있습니다. 예, 자, 국회 추경 처리는 또 야당의 입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통합당이 일단은 황교안 전 대표가 이 총선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단언한 말이 있고요. 100%라는 말은 살아있고. 예. 그런데 지금 통합당 내부 입장을 보면 그 당시에도 우리는 이 국채 발행은 반대했었다. 재원은 정부의 512조 슈퍼 예산 중에서 다른 예산을 아껴서 전용해서 채워라. 그리고 이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지금 올해 이후에 무기 구매, SOC 사업, 또 공무원들의 이제 어떤 휴직 급여까지도 다 지금 쥐어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이제 2, 3조 정도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당이 정부 예산을 더 쥐어짜면 여기서 또 마찰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일단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이 부유층까지 줘야 하느냐 얘기를 어제부터 들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통합당은 반대쪽으로 이제 흘러갈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묘한 게 야당과 정부 입장이 같아지고 70% 안으로요. 이 여당 민주당이 100%를 주장하는 조금 이상한 모양새가 됩니다. 예. 이게 정부와 국회 여야 간에 어떻게 풀릴지가 조금은 꼬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네. 자, 총선에서 대패한 통합당의 보고는 21대 국회에서도 아주 주요한 과제인데요. 현재 어떤 대안이 유력합니까? 지금 처음에는 워낙 시간이 긴급하고 지도부가 붕괴되다 보니까요. 참패 이제 또 어떤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주일이 돼 가는데 아직도 이제 통합당의 어떤 재건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첫 번째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자. 근데 이건 지금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직은 지켜봐야 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이게 관리형 비대위원장은 의미 없다. 예. 연말까지 임기를 보장하라.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은 조기 전대까지 치르면 끝인데 임기 보장되는 비대위원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반론이 있고요. 네. 통합당 내에서도 김종인 밖에 없다. 왜 이 외부 비대위 체제는 그동안 실패해 왔는데 또 연연하느냐. 내부에서 수습해야 한다. 지금 경론이 있습니다. 예. 오늘 가장 조금 전에 나온 안은 국민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재건해야 할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로 묻겠다는 건데 이거는 의미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이 바라는 보수의 상이라든가 지도부의 모습이라든가 더 젊어지기 위한 혁신의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초들은 나오지만 이게 여론조사를 안 해서 그동안 모르는 것일까요? 하는 문제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지금 다 알고 있는데요. 내부에서도 답을 더 젊어져야 한다. 개혁으로 가야 한다. 유승민 의원이 3대 조건 제시했었지 않습니까? 예. 탄핵의 강을 건너라. 개혁 보수의 길로 가자. 또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 이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반공 보수나 이 강성 우파형의 보수로는 어렵다.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이거 선거 전에도 알고 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참패한 상황에서 당내에서 이미 당을 해체하고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 이 제 개인적인 의견도 고쳐서 쓰는 게 힘들면 아예 버리고 새로 집을 짓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빨리 실행하기 위한 내부의 토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금 문제는 지금 당선인 중심으로 모이긴 모일 거예요. 이제 연찬회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때 난상 토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다 이제 논의가 되고 또 얼굴도 붉히고 싸우고 그 결과 또 어느 쪽은 양보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뭔가 미래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몇몇 계파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언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곧 물러가야 할 지도부도 문제고요. 네. 또 새로운 당선인들은 초선이 많다 보니까 힘이 없고요. 또 이제 이 젊은 피들은 수도권에 아주 정말 호기롭게 도전했다가 다 낙선했습니다. TK, PK 지역의 이제 중진 의원들은 다 오히려 또 해오던 크게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인물들이고 네. 이 가운데 또 무소속으로 당선된 4명이 지금 돌아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국민 여론조사는 빨리 시행을 해서 참고로 삼으시되 국민의 이제 뜻을 금과 옥조처럼 이제 받드시되 지금 내부에서 모든 칸막이를 풀어헤치고 난상 토론에 돌입해야 할 때다. 근데 이걸 서로 눈치 보면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가 이제 아래로부터 올라올 텐데 그 얘기를 듣기가 싫은 것은 아닌가. 시간 끌다가 더 상태는 나빠지고 지금 이 차기 대선이 2년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뭔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매를 빨리 맞아야 되고 남이 때리기 전에 국민들이 또 회초리를 들기 전에 이번에 회초리를 세게 맞았는데 여기서 더 못 변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꼬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 비례정당 논란도 치열한데요. 네. 여야 비례정당이 다른 길을 갈 것 같다고요? 일단은 미래한국당이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제는 이제 7월로 예정되어 있는 공수처 신설에서 초대 공수처장의 임명이 문제인데요. 그렇죠. 여당이 2개의 추천권을 가져요. 그럼 여당이 2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어차피 야당이요. 예. 여당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두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내교섭단체 야당은 미래통합당 하나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야당은 사실은 정의당이에요. 6석. 그리고 이제 미래한국당은 원래 미래통합당과 합치기로 했던 정당인데, 예. 지금 19석이 되다 보니까, 한 석만 채우면 20석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의원 꿔주기를 하든지 무소속으로 당선된 보수 이제 당선인을 한 명만 영입하면 됩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원유철 대표 체제로 이 1야당, 2야당의 플레이를 하는 것이 21대 국회에서 여당을 압박하기 더 좋은 것 아닌가.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례정당 자체가 논란이 많았던 꼼수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또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이니까 3석만 채우면 여기도 또 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는 거죠. 예. 그럼 또 이 비례정당의 이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앞잡이 싸움을 국민들이 이걸 21대 국회에서 계속 봐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압승한 민주당이 절대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민주당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미래한국당이 민주당이 말려서 온 거잖아요. 네. 선거에서 지역구가 이렇게 대승할 줄 알았으면 비례정당을 안 했으면 얼마나 더 지금 떳떳하고 멋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그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다행인데 이 예정했던 대로 5월에 더불어시민당은 해체하고 의원들을 당으로 받겠다. 또 자신의 당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보내주겠다. 원래 이제 원외정당 2개가 참여했습니다. 예. 시민 대표들도 있고요. 얼마나 민주당으로 흡수될지 모르지만 더불어시민당은 5월에 종막을 구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더불어시민당도 지금 선관위가 인정한 서류상으로 행정적 절차적으로 보면은 별도의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혹시라도 민주당 입장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당은 내부 의견을 모은 결과 독자 노선으로 가겠다. 그럼 이제 일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5월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으로 흡수돼서 하나의 여당으로 움직이는 게 맞고 야당도 이게 여러 가지 편리함은 있겠고 이 개정선거법의 맹점을 우리는 계약된 상황을 오히려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했지만 21대 국회까지 비례정당 논란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미래통합당의 보수 재건과는 좀 결이 달라 보이는 꼼수로 국민들에게 비칠 수 있다. 당장은 유리함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런 점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였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시장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26분 됐습니다. 자, 2부에서 함께하는 코너 이슈 오늘입니다. 예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죠. 예천군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처 상황이 궁금한데요. 예천군 김학동 군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예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체 확진자가 얼마나 되고 또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9일 이후 추가 확진자는 얼마나 되는지요? 예, 우리 예천군에서는 지난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6명이 발생했는데요. 그분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로 완치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개월 이상 확진자가 없다가 지난 4월 9일부터 하루에 몇 명씩 발생하고 있어서 초긴장 상태입니다. 네. 13일이 경과한 오늘까지 기존의 6명 외에 34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총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첫 확진자는 그 경로당 행복도우미 48세 여성인데요. 이분은 어떻게 감염이 된 걸까요? 그 최초 감염원이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9일부터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 중에는 48세 여성이 첫 번째 환자인데 이상 증상으로 이제 검체 조사를 해서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4월 8일에 발열, 기침, 오한, 두통 등 이상 증상이 있어서 병원 진료를 위해서 관내 모 의원을 방문했다가 그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고 네. 이어서 그 집에 일가족 감염이 확인됐으며 그 이후에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보건당국에서 확진자에 대한 CCTV나 휴대폰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이동 동선과 접촉자 파악 등 철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해서 접촉자에 대한 검사 및 자가 격리를 강화하고 차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천군과 경상북도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서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져서 공개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후에 잇따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전파된 양상을 보면 감염자 가족들 간의 전파, 그 다음에 학생들인 그 친구 사이의 전파,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접촉으로 인한 전파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유치원 교사의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과 후 교사와 유치원생들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밀접 접촉자들의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그 예천 지역 감염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소홀히한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확진자들의 그 이동 동선을 분석해 보면 그 이전 1개월 동안 잘 지켜왔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소 느슨해졌고 긴장감이 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특히 확진자들은 대부분이
호흡기 증상이나 미각, 후각 장애 등의 증상을 단순한 감기 몸살로 인식하고 보건소에 상담하기 전에 약국이나 병원을 다니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또한 본인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PC방이나 목욕탕, 호프집 등 밀폐된 환경에서 주변인들과 접촉한 것에 의해 급속하게 전파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떻게든 더 이상의 확진자 발생을 막아야 할 텐데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예천군에서는 지난 4월 9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긴박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4월 19일까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일까지로 일주일 더 기간을 연장해서 네. 소상공인들의 영업 단축 그리고 휴업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요양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방역 대책반을 2배로 보강을 해서 8개 팀 100여 명으로 확대 편성했고 긴급 돌봄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단하고 농어촌 버스 노선을 축소하거나 간 외 지역 운행 중단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한시적으로 승차를 거부하는 등 주민들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밀접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정마다 전단지를 배부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코로나19 생활 수칙 지키기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경상북도와 예천군 행정 그리고 경찰이 합동으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PC방이나 체육시설, 융주점 등의 집단시설을 순회하면서 방역 지침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북도청 신도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거주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서 관공서와 주민들이 긴장하는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그 후에 이곳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겁니까? 예. 도청 신도시 공무원 임대아파트에서도 한 가족의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도청 신도시에는 경북도청을 비롯한 교육청, 경찰청 등 48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3,280명을 포함해서 2만 2천여 명이 현재 상주하고 있는데 비상 상황을 맞았습니다. 네. 특히 신도시에는 가정마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보다 더 특별한 관심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북도청과 안동시와 합동으로 신도시에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지난 15일부터 접촉자나 이상 증상 주민을 대상으로 233건의 검체를 채취해서 조사했는데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예. 자, 잇따른 확진자 발생도 문제입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민생 경제도 참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천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국민들이 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생활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책은 아직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앙정부나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면서 우리 예천군 자체 예산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먼저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그리고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한시적 긴급 복지 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 등의 사업으로 80여억 원이 이미 확정되었고 이것을 예천사랑 상품권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예천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계획 중인 예천군 의회에 제출해둔 상황입니다. 예. 그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피해 점포를 지원하거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기료 및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서 폐점을 했던 상가나 의심 환자로 격리 생활을 했던 국민들께 지원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또 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의 계획도 수립을 해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면 그때부터는 지역 경기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이 가격 폭락과 유통애로 등으로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도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농민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예.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예천군 농산물 특별 판매 행사를 추진 중입니다. 급식 중단 등 대규모 납품처의 소비가 감소되어서 가격이 폭락한 예천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했는데요. 네. 주식회사 이랜드 리테일의 킨스클럽의 35개 지점과 대도시 유통점 판매 행사를 통해서 50여 톤을 판매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네. 또 출향인 기업을 통해서 쌀, 고춧가루, 사과 등 지역 농산물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이 부족한 제주도에 지난 13일에는 예천쌀 20톤을 처음으로 납품하는 등 국내의 신규 유통망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천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예천장터에서 가격 할인, 쿠폰 지급 등의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펼쳐서 온라인 판매망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예천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더 긴 시간 동안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그날까지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출입 금지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생활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천군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예천 군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군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천군 김학동 군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나 토론하고 싶은 내용 안동 MBC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리서치 오늘 함께 하도록 하죠.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자, 일단 여론 전문가 입장에서 지난 총선의 관전평부터 듣고 오늘 얘기를 시작해 봤으면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 여론조사의 적중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글자로 표현하면 살아있네. 이런 표현을 좀 오늘은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너무 말도 많았고 또 여론조사에 대한 논란도 많았는데 이번엔 또 안동 MBC 여론조사도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정확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예. 물론 선거 여론조사가 이 투표 결과를 예측하는 조사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궁금했던 것이 선거 여론조사가 과연 맞느냐. 그런데 뭐 일부 여론조사가 문제가 됐던 것은 또 있었지만 모든 여론조사가 사실은 뭐 잘못하려고 또는 뭐 조작하려고 그건 결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던 만큼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는 무덤에서 좀 빠져나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선거 여론조사는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뭐 앞으로도 뭐 보완해야 될 것은 또 계속 보완이 돼야 될 거고 이번에 적중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표본의 대표성이었습니다. 무선 가상번호 이른바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4년 전과는 좀 달라졌고요. 또 적극 지지층들의 대결인 진영 간 대결보다 너무나 뚜렷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뭐 영남 또 영남을 제외한 지역 또 대통령 지지율이 절대적인 변수였습니다. 가장 이 크고 유일한 변수라고 할 만큼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받는 선거. 다른 것은 이 코로나19로 사실상의 모든 변수가 블랙홀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선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가 선거 여론조사와 크게 다를 수가 없었다. 그리고 투표율이 높아지면 대체적으로 모든 연령대가 투표를 다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이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가까워진다라는 기존의 그 공식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 결과만큼은 글쎄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간다면 더욱 좋은 선거 여론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적중률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대통령의 지지도가 내려갔더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총선의 최대 공적은 문 대통령에게 있었던 걸까요? 여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열일을 했다. 요즘에 젊은 세대의 표현인데 그랬습니다. 우리 코너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이 지지율이 50%를 넘으면 여당의 승리, 30%로 곤두박질 치면 야당 승리 이런 공식에서도 어긋나지 않았었는데 지지율이 선거일 가까워서 거의 60%에 가까웠습니다. 진행자께서 만약 계산을 해보신다면 300석 의석에 60%를 적용하면 몇 석이 되나요? 180석이네요. 180석입니다. 이렇게 맞춘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의 절대적인 영향력 무시 못한다는 물론 이 당선된 후보들의 적극적인 선거운동 역할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특히 뭐 선거 전략도 이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는 주요하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있는 평가를 받는 만큼 다른 변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승전 대통령의 지지율. 물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평가, 태도 평가, 외신들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호평했던 그 코로나19에 대한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대통령 지지율에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지지도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 58%를 넘었습니다. 긍정 부정 격차도 20%포인트를 넘었거든요.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보수 여당의 정권 심판론이 통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서 진행자께서도 계속해서 이번 선거가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권 심판론보다는 정권 안정론 쪽에 힘이 실리거든요. 그 결과가 이번 선거 직후의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에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이 대통령 지지율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또 선거 결과에 대한 편성 효과 좀 더 이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선거일 15일만 제외하고 실시한 조사인데요. 전국 2,530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 4.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8.3%, 60%에 육박했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7.6%였습니다. 네, 20% 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불과 3월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 지지율은 40% 중반에서 긍정과 부정이 착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3월 중반, 그러니까 선거를 약 보름 또는 한 20여일 앞두고서부터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 부정평가가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영향, 특히 여당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46.8%를 기록했네요. 총선 결과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총선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같은 조사기관에서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는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총선 결과와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따라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동반 상승합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조금이라도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46.8%, 거의 50%에 가까워진 수치인데 선거 국면에서 지지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8.4%, 30%에 채 미치지 못했고요. 정의당 6%, 국민의당 4.4%. 이번에 민생당은 3% 상한선을 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조사에서도 민생당 2.5%로 나타나서 이 지지율 수치만 놓고 보면 총선 이후 포스트 총선 여당의 독주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낙연 전 총리의 당권 도전 여부도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 총리가 당권 장악 후에 대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넘어야 할 산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 산이라는 게 무슨 백두산, 한라산, 태백산을 넘는 일은 결코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 총선 승리가 무조건 대권에서의 승리와 연결되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친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와대 방문 이후에 친문 인사들도 당권에 도전하시죠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것은 뭐 데이터로 설명을 해봅니다. 이 세 개의 산은 넘어야 된다. 이 이낙연 이 당선인의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지지율 30%대에 먼저 올라가야 된다. 이 지지율 30%의 법칙이 있습니다. 독자 경쟁력으로 선거에서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최저선이 30%인데요. 역대 선거에서도 30%대를 넘지 못한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는요. 이 호남 이외의 세대, 지역, 이념 기반의 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호남 출신의 이 전 총리, 호남에 대한 영향력은 압도적인데 아직까지 특정 세대, 또 호남을 제외한 특정 지역 또는 이념, 진보 층 내에서의 압도적이진 않은데 이 산을 또 넘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친문의 산을 넘어야 당내 조직 기반이 견고하지 않는데 그래서 고민되는 것이 이 당대표를 할까 말까. 이낙연계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역대 대선 후보들은 적어도 본인의 이름에 개, 라인을 붙여서 이 포함되는 의원들의 숫자가 적어도 30명은 넘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산을 넘어야 정상이 보인다는 얘기군요. 자, 미래통합당은 1.2%포인트 내린 28.4%로 창당 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보수 정당을 떠받쳤던 기존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는데요. 큰 폭으로 지지율을 반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망 현상은 있지만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은 살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보수층도 이번에 투표를 하러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접전지가 많았다는 거죠. 또 영남 이 보수층의 기대치는 또 그대로 살아있는, 그래서 이번에 견제 심리가 작동해서 영남만큼은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다수의 의석을 또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이제 중요한 것은 보수 플랫폼에 이 복원을 해야 되는 과제인데 2년 뒤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중도, 수도권, 자영업 가정주부층의 이 지지층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가 또 외연을 넓히는 문제가 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여론 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총선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라면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경쟁력 세 글자를 들어야 될 경쟁력 세 글자를 말씀드립니다. 네, 경쟁력. 안동 MBC의 우리 방송이 경쟁력이 있는 것은 역시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시민들이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콘텐츠가 좋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경쟁력이 있었는데 야당은 대안이 되는 정책적 경쟁력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번 선거든 다음 선거든 가장 중요한 건 세 글자입니다. 경쟁력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날이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날씨 참 야속하다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은데요. 지난 주간에도 초여름 같은 날씨에 반선의 차림도 어울렸는데 일단 비와 함께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3월 중순만큼이나 추워지는 건데요. 늦서리가 내리고 물이 얼 가능성도 있어서 냉해 피해도 우려됩니다. 여름을 향하던 계절이 갑자기 변덕을 부리는 것은 최근 북쪽 대륙에서 나타나는 이상 고온 현상이 원인인데요. 몽골과 시베리아 부근 상공에는 예년보다 따뜻해지면서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이 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상대적인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강하게 밀려드는 겁니다. 막바지 꽃샘추위와 함께 강풍도 몰아치고 있는데요. 선별진료소 등 시설물은 피해 없도록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황사가 일대면서 공기질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또 황사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공기질이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도, 한낮에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4도 낮은 8도, 체감온도는 5도, 습도는 33%입니다. 날씨였습니다.